자, 추석 다 끝났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핸드폰 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집중 방해하는 거 좀 없애고, 자, 수업에 집중합시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첫 주에 수업을 그러니까 못 들어온 학생이 몇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등 뭐 배웠던 내용 크게 없으니까 이번 주 그저께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라고 하고 그저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재료역학이라는 것은 역학이에요. 힘이 재료에 가해졌을 때 재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됩니다. 변형. 운동이라기보단 변형이에요. 운동을 하는 거는 다이나믹스를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때 배우고요. 재료역학에서는 이제 변형을 하는 그러한 것을 얼만큼 변형하는지, 또 물체에서는 어떠한 그 응력이 발생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역학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유체역학과 동력학, 그 3대 역학이 기계공학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역학의 기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 로봇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드론도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뭐 비행기 설계, 자동차 부품.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회사를 간다거나 뭐 항공 뭐 여러 분야의 산업의 그 설계 능력 혹은 제조 능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역학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업의 내용 여러분들 교재 받았지만은 뭐 다른 특별한 책은 없어요. 이 수업 내용을 잘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다시 디스커션 하면 되고, 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뭐 책 살 필요도 없어요. 구글이라는 이 방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다 넣고 구글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 읽어보고, 또 유튜브 쳐다보고, 그 다음에 뭐 PDF든 다양한 다른 데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뭐 위키피디아도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나는 모른다라는 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뭐 방대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뭐냐?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진행할 내용은 그 주제가 응용이라든가 서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데에 적용이 될 수 있다든가, 특히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새 이제 PBL이란 말 들어봤어요? Problem Based Learning.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인더스트리 coupled problem based learning에서 IC, PBL이 우리 한양대학교가 가장 하게 추구하는 배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뭐 재료학학 하나 가지고 방대하게 내용을 내가 파생시켰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료역학에 뭐 지금 뭐 잘 모르겠죠. 재료역학이 어떤 건지. 그러나 날 믿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해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재료에 힘이 가해져서 재료가 이제 변형을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학문인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이제 역학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문제가 정확하게 문제를 디파인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정의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비행기, 항공기 설계할 때 여러분들한테 누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주지 않아요.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problem
statement, define problem, what is given, 무엇이 주어지고, what to find,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how to solve,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는 이제 그 정의에 의해서 그걸 팔로우하는 겁니다. 자, 이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에요. 뭐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버릇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problem statement, 어떤 문제를 정의할 때 왼쪽에 이게 그러니까 그 재료역학에서는 항상 내가 어떤 형상에 하중이 제대로 주어져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하중인지, 어디에 가해졌는지를 잘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재료, material, 뭐 재료 하면은 좀 상당히 넓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깊게 배우게 되면은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뭐 그 탄성계수로 표현하는 거, 소성, 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뭐 점성 특성, 다양한 재료 특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이번 학기에는 간단한 내용의 탄성만을 배우지만은 다양한 재료가 있다. 그래서 힘이 머티리얼에 가해지면은 머티리얼은 반드시 디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러한 세 개의 컨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솔빙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개가 주어져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Force, Materials, and Deformation. 이것이 어떻게 deformation 하는가 이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외부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네? 외부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체 내부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외부적인 거와 내부적인 것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force는 외부에서 가한 force는 무엇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물체가 정지돼 있으면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예요. 정지라 그래서 아무것도 변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꽉 잡고 이렇게 하면 스프링이 정지돼 있죠. 그러나 뭐가 돼요?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변형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재료학에서 하는 내용에서 정지돼 있기 때문에 all forces applied to spring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force equilibrium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orce equilibrium이 잘 맞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물체 내부에서도 역시 발생되는 다양한 force 물체 내부에 무슨 force가 발생되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히 배울 겁니다. 그 internal force라고 하는데 물체 내부에 가해지는 force예요. 그거 역시 평형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내 팔이 있다고 합시다. 뭐 어디에서 이제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만 이 물체 내부에 여러분들 팔이라고 생각해보면 누가 잡아당겼어요. 그러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힘이 다 전달이 되죠. 그게 바로 internal force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팔에서 느끼는 internal force고 끝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면 그건 external force고 그리고 어깨에 있다면은 그것이 어깨에서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반력이고 반력, 잡아당기는 힘 역시 외력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부에서 느끼는 것은 무슨 힘이에요? 인터널 내력입니다. 그 내력도 역시 force equilibrium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뭐 이거를 스프링이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 팔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어떤 물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한 내력이 여기서는 지금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스트레스가 그러면 이 팔이 쭉 잡아당기면은 팔이 근육과 뼈가 있지만 늘어나겠죠. 네, 늘어납니다. 얼마만큼 늘어나요? 바로 이 팔의 강성 스프링을 생각하면은 뭐예요? K값이죠. 네, K값만큼 뭐가 됩니까? 변형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보통 이제 물체 내부에서는 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 스트레인이 발생이 될 때 내가 여기서 꽉 이 어깨에서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조건이냐면은 변형의 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변형의 조건을 여기에 딱 잡고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그래서 이 팔을 하나를 보더라도 잡아당길 때 얼마만큼 늘어나고 내부에서 얼마만큼 응력과 변형이 있다는 거. 자, 지금 이 한 예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주고 도대체 어떠한 현상이 이 팔에서 느껴지고 발생이 되는가를 음미해 보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든지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스트렝스라 그랬죠? 바로 만약에 이 팔이 누가 쭉 잡아당기는데 너무 심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러지겠죠? 네? 근육이 파손되겠죠? 그래서 이 팔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힘, 최대의 어떤 그 파손되지 않는 혹은 상하지 않는 그 힘의 한계가 바로 강도, 스트렝스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 팔이 갖고 있는 특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스티프니스, 강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손이 되지 않는 강도의 값이죠. 네? 뭐 팔이 좀 굵은 사람은 더 많이 힘을 받을 것이고 뭐 가느다란 적게 받는 것처럼 강성과 강도가 있다라는 것이 그거는 바로 재료의 물성치예요.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 물성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내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물성치가 아니겠죠. 내력, 스트레스는 물성치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외부에서 가해질 때 이 재료가 팔이 평형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힘이에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라 하고 변형은 스트레인이에요. 지금 내가 팔을 예를 들어 그저께는 스프링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 아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그리고 뭐 간단한 스프링하고 간단한 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지금 쉽게 만약에 이해된다면은 그 쉽게 이해될 때 확실하게 내용을 따져 보십시오. 이 개념이 탄탄해지면은 그 후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개념이 모호해지면은 아무리 뭐를 배워도 자꾸 이렇게 그 의심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쉬운 개념에서부터 탄탄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뭐 여기 뭐 바도 있고 샤프트도 있고 빔도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 개의 구조물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응?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뭐 비행기, 뭐 자동차, 뭐 형상이 뭐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인데 지금 재료역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대상 구조물은 그렇게 복잡한 거는 우리 생략하고 간단한 구조물, 뭐 간단하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1차원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적용을 할 겁니다. 1차원 구조물. 1차원 구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면보다 길이가 긴 이런 팔 같은 구조물을 1차원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One dimensional structure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슬라이드 4 보면은 상당히 뭐 수식도 나오고 배우지도 않은 뭐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don't worry 뭐 이케이션은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앞에 두 번째 칼럼에 equilibrium, stress, stiffness, strain, and deformation 있죠? 그게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바와 샤프트와 빔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뭐 E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해서 쭉 이 플로우와 각각의 아이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학기에서 배우는 다예요. 각 항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재료역학이 뭐 아까 뭐 아주 중요하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학을 많이 배웠을 때 많은 문제보다 그 핵심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알 겁니다. 그것처럼 이 역학은 이 개념, 뭐 개념이라면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 또 너무 어려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하나의 그 본인만이 느끼고 경험해왔던 그러한 경험이 좀 클리어하게 컨셉으로 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바 샤프트 빔입니다. 바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이렇게 이 구조물이 당겨지는 힘을 받는 구조물을 바라고 불렀죠. 이 보십시오. 이 구조물은 지금 형태가 똑같아요. 형태에 의해서 바 샤프트 빔이라고 분류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분류되고 있어요, 지금?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똑같은 구조물도 이름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형상에 의해서 구조물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바, 샤프트, 빔 혹은 이제 칼럼이라는 말도 이제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그건 나중에 얘기한 걸로 하고 one dimensional structure에 대해서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에 대해서 하중의 타입이라고 할까요? 하중의 타입에 따라서 바, 샤프트, 빔으로 나눠지고 앞서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 포스도 가해질 수 있고 어떤 머티리얼이냐 이퀄리브리움이냐 할 수 있고 요 5가지 플로우가 각 바와 샤프트 빔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서머라이즈 한 겁니다. 오케이? 네. DP가 뭐예요?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나오는데 이거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면서 다시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전체를 서머라이즈를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수업을 어떤 서브젝트로 들어가기 전에 자꾸 이 전체에 내가 이걸 매트릭스 혹은 맵이라고 부를게요. 맵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도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이해를 할 때 머릿속에 뭔가 이 맵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 많이 표현할 때는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어떤 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방이 확실히 있고 이 빈 방을 딱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더라도 어디에 속하고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의 플로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ounds very easy 한 거 나도 이해하지만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틀을 만들어 놓기를 바래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봐서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3, 5, 1 플로우 차트를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설명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크게 어려움 없이. 그러나 그건 아직 겉으로 뱅뱅 도는 내용이에요. 단지 귀와 눈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꺼내서 말로 뱉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로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킬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내용이든지 새로 배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자꾸 자랑을 해도 좋고 반복을 해도 좋고 혹은 특히 모르는 사람 기계공학이 아닌 여자친구도 좋아요. 계속 얘기를 야, 나 오늘 이거 배웠는데 잘 들어봐. 너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물어봐야 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이해를 못하는지 바로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배웠지만은 꼭 실제 적용할 때, 시험 볼 때, 뭔가를 응용할 때는 꼭 수업 시간에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언더스튜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초반기 이거는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30년 동안 쌓은 내공과 노하우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나를 믿고 확실하게 좀 쫓아와 주기 바래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좀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셨죠? 예? 자유롭게 합시다. 잠만 자지 말고 집중합시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force equilibrium 챕터 2에서 force equilibrium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뭘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이죠. 네? 요 놈을 첫 번째 주제로 해서 힘이란 무엇이고 힘의 이퀄리브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요. 그게 왜 배우는가는 이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것을 내가 내용의 챕터를 의도적으로 뭐 다르게 구성해도 되지만은 의도적으로 이 플로우 차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맞췄어요. 어쨌든 이퀄리브리움, 폴스 이퀄리브리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력학이라고 들었죠? 이렇게 정력학. 정자가 뭐예요? 정. 움직인다. 동자의 반대말이죠. 정.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스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주어 평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챕터 2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배우고 시험을 보면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뭐 많이 이해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다시 진행을 할 것인데 역시 이 내용도 챕터를 배우게 되면은 남한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이해 안 된 부분이 결국 내가 잘 모르고 라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는 잘 몰라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제공하고 다시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force equilibrium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서 아까 뭐 완디 스트럭처를 1D 구조물을 조금 더 얘기 나온 김에 더 클리어하게 디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은 뭐 사각형이 됐든 뭐 원이 됐든 크게 뭐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로스 섹션이 뭐 동그랗든 뭐 이렇게 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별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의상 이쪽을 지지를 할게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면의 그 디멘션스 뭐 이쪽 방향이라든가 이쪽 방향이 이 디멘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h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길이 차원이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D 구조물, 1D 스트럭처는 대부분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 H, 단면의 특성이 L보다 상당히 작은 구조물일 때. 상당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가 상당입니까? 대여 숫자로 얘기하자면 뭐 한 1대 10 정도? 그 이상적인 거는 더더욱이나 1D 스트럭처라고 불러지기가 좋아요. 불러지기 좋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1D 구조물에 배우는 이론의 정확성이 점점 더 정확해져요. 이것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구조물의 특성이 뭐 한 이 정도 되는 짧은 구조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 적용은 할 수 있으되 정확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자, 그래서 L과 H 물론 이게 curved 될 수도 있어요. 뭐 doesn't have to be straight, 뭐 curved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three category는 그냥 straight하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냥 직진하다. 그 다음에 H도 이게 뭐 이렇게 막 바뀔 수도 있어요. 뭐 H가 as a can be a function of X. X가 뭐예요? 이쪽 방향이라면은 H가 X에 따라서 막 변화해도 좋아요. in general. 그러나 뭐 컨셉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단면적이 쭉 straight, uniform 하다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하중이 가해지고 있어요. 하중이 자, 하중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 force equilibrium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force라는 그 말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force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정의한 건데 force는 어떤 concentrate force인데 사실 concentrate force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조그마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force와 더불어 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회전시키는 거, 이렇게 비트는 거. 그래서 구조물에는 세 가지 force와 세 가지 모멘트가 가해진다라고 우리가 가장 제너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물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쭉 그냥 힘으로 쫙 잡아당겼어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확 비틀었어요. 비트는 것을 우리가 더블 에로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배웠나요, 혹시? 정육학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질문하면 좀 대답 좀 해줘요. 배웠어요? 네? 안 배웠어요. 이 머리 두 개 있는 거 안 배웠죠? 네. 머리 하나 있는 건 배웠죠? 이건 뭐예요? 힘이에요. 오케이? 머리 두 개 있는 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force, 이제 힘이고, 요거는 이제 모멘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모멘트, 회전력이라고 명칭할게요. 그럼 모멘트, 힘이야 알겠지만 모멘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사실이 있는데 요런 것들, 요게 바로 모멘트라고 불러요. 슬라이드 10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바로 요 놈이 중요합니다. 요 면을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는 거를 우리가 이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동그란 화살표로 표현하면 좀 더 의미가 확실할 텐데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회전이라는 거는 항상 뭐가 결정이 됩니까? 면이 결정이 되죠. 면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벡터로 표현합니까? 항상 면에 수직 벡터로 표현하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크기는 어떻게, 회전하면 회전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요 방향의 크기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모멘트가 가해지는 이 면과 크기를 면의 수직 방향 벡터 크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즉 회전력입니다. 이렇게 회전력. 그래서 그것을 요 바로 모멘트로 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보면은 네 개로 이렇게 회전해서 요 방향 벡터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모멘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해지느냐?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게 힘이죠. 요 모멘트는 두 개의 힘이 이런 게 거리가 d만큼 떨어져서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회전력을 만들죠. 요거는 배웠죠. 네? 회전력. 그래서 모멘트 그러니까 force 곱하기 D가 바로 모멘트죠. 요 모멘트를 바로 이 방향과 이 크기로 표현을 해서 모멘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두 개의 force가 짝힘,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force가 동시에 가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force의 합이 뭐예요? 0이죠. 서로 반대니까. 그러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force의 합은 0인데 어떠한 운동을 만드냐? 바로 회전 운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든 간에 뭐 힘을 잠깐 잊어버리고 모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요. 어떤 물체가 어디로 가든 간에 세 개의 이동과 세 개의 회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 물체가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 XYZ로 받는다면은 하나, 둘, 세 개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간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죠. 표현을 내가 잘 못하겠지만 하여간 X방향으로 얼만큼 회전, 요거로 얼만큼 회전하면 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표현이 가능해요. 세 개의 트랜슬레이션, 세 개의 로테이션으로. 이게 in terms of force는로 표현해도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가 어디 있을 때 세 개의 트랜슬레이션한 force와 세 개의 모멘트로 분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XYZ가 있으면은 이 힘도 요렇게 분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앞으로 갔다 조금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멘트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모멘트를 이렇게 더블 에로로 표현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1D 스트럭처에 가해지는 끝단에 가해지는 힘이 뭐 반드시 이렇게 가해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해질 필요도 없고 어떠한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해질 수 있겠죠. 맞지요? 그 방향이라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길이 방향을 우리가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Y, 뭐 Z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XYZ 방향과 임의의 각도로 가해지는 그러한 힘과 모멘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orce를 요놈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이 조금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분력을 세울 수가 있겠죠. 좀 그림이 안 좋습니다만은 어떤 force를 XYZ로 decompose 할 수 있죠. 컴포넌트로.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FX, FY, FZ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모멘트도 역시 이게 모멘트는 force와 마찬가지로 벡터예요. 네? 벡터입니다. 벡터, 아까 얘기했죠? 가해지는 회전력의 수직 방향으로 모멘트를 표현한다고. 이 모멘트도 역시 이쪽 방향의 모멘트 X, 이쪽 방향의 모멘트 Y, 이쪽 방향의 모멘트 Z로 분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력학 혹은 이제 force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첫 번째 정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가해지는 힘은 3개의 컴포넌트, 그 다음에 회전력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3개. 그러니까 힘과 모멘트는 거의 컨셉이 똑같아요. 단 하나는 움직임, 하나는 회전력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이퀄리브리움이 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회전이 되지도 말아야 되죠. 그래서 force 0, 모멘트 0이 바로 물체의 이퀄리브리움 컨디션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지금 하느냐 하면은요.
이 끝단에 여기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끝단에 가해지는 이 힘 중에 요 힘만, 그러니까 fx만 가해졌을 때, 여기 위에 보면은 몇 개의 힘이에요? 세 개의 힘과 세 개의 그 force와 세 개의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죠. 이 중에서 x 방향의 힘만 가해졌을 때 이 구조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걸 바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 이게 힘이 가해지는데 주로 늘어나는 구조물을 바 구조물이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 똑같은 구조물인데 여기에 모멘트인데 바로 이 축방향의 모멘트만 가해져요. 축방향의 모멘트 X. 이게 어떠한 힘일까요? 비틀리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비틀리는 거. 이게 아까 구조물로 뭐라고 불렀어요? 네, 샤프트라고 부른 거예요. 샤프트 구조물. 그 다음에 샤프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빔이죠. 빔이에요. 빔에는 이거. 자, 이 빔은 뭐 휘는 거예요. 휘는 구조물. 휘는 구조물에 어떠한 힘이 가해져야 휩니까? 이쪽으로 들어 올리면 휘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FY죠. 그 다음에 휠 때 이렇게만 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도 휠 수 있죠. 그럼 이건 뭐 FZ죠. 자, 그 다음에 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휘게 할 때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네? 이렇게. 잠깐, 쏘리. 앞에 나왔어. 앞에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고 팔 좀 이렇게 봐요. 자, 힘 주고. 세 개의 힘 중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 팔이 지금 휘죠? 아래로 휘죠? 이 힘도 휘게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휘죠? 자, 내 손가락을 봐세요. 이 모멘트의 방향이 이렇게 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멘트.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트위스팅이죠? 그렇죠? 이게 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힘도 휘게 하고 이 방향의 힘도 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무슨 힘이에요? 아까 보고 다르지만은 이 그림으로 본다면은 자, 이 방향이네. 이 방향은 FY죠. FY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똑같이 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모멘트? 이게 무슨 말? Z죠? 네, FY와 모멘트 Z가 같은 방향으로 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휘는 게 뭐예요? 이쪽이죠. Z와 모멘트 Y가 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트는 힘과 모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잘, 이게 여기다가 모멘트 Z하고 모멘트 Y가 서로 이것이 뭐 빔이입니다. 빔이 힘과 모멘트를 수직 방향 혹은 회전력으로 가해졌을 때 이 물체가 휘게 돼요. 그래서 바와 샤프트 여기에는 힘이 하나 여기에 둘, 셋 모멘트 하나, 둘, 셋 해서 토럴리 세 개 폴스와 세 개 모멘트인 거 알겠죠? 맞죠? 네, 그래서 힘이 어떻게 가해지어야 바와 샤프트 그 다음에 빔으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도 알겠지만요. 바와 샤프트는 좀 단순해요. 우리가 쉽게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좀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힘들이 아까 얘기했죠. Y하고 모멘트하고 같이 가죠. 이러면서 힘들끼리 서로 평형방정식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빔이에요. 빔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구조물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빔 때문에, 그러니까 빔에 가해지는 하중 때문에 재료가 파손되기 쉬워요. 그래서 설계자라면은 빔을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구조물이 파손이 잘 돼요. 빔 상황에서. 그럼 왜 빔 상황에서 파손이 잘 되냐? 바로 빔에 의해서 가해지는 재료의 응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러한 구조물이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러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힘으로 이걸 부러뜨린다고 했을 때 이걸 부러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부러뜨립니까? 이거를 부러뜨리는데 하고 부러뜨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똑같은 10kg, 100kg로 아무리 해도 이거는 엄청나게 잘 지탱을 합니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발생되는 응력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러뜨림에 직감적으로 알죠. 우리를 이렇게 부러뜨리죠. 왜?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내가 살짝만 해도 이것은 응력이 엄청난 응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부러져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빔 구조물의 설계를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구조물이 안전해져요. 그러면 빔의 그 수직 하중 휘기지 않게 하면 되지 않냐? 맞아요. 힘이 100kg가 있는데 100kg를 제 구조물이 지탱을 할 때 어떻게 지탱하게 해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뭐 자중이다 그러면 100kg의 자중을 이렇게 떠받들면 제일 좋죠. 얼마나 튼튼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멍청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주 우스운 짓이죠. 왜? 빔으로써 이기에 발생되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똑같은 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구태여 빔의 구조물을 피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중이 이렇게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구조물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설계하는데 하중 많다고 비행기 이렇게 날게 설계할 수 없죠. 그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철근 구조물을 만드는데 층층이 이러한 횡 구조물을 만들어서 자중을 떠받드는데 이 구조물을 수직으로만 세우면 공간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다리를 만들면 있어서 다리에 하중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를 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빔의 구조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빔의 구조물 아까 얘기했지만은 발생되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얼마만큼 커지냐 이제 우리가 이론을 배우면 나오는데요. H하고 L이 몇 배라 그랬어요? 한 10배라 그랬죠? 뭐 그게 만약에 100배가 될 수도 있죠. 똑같은 하중인데 이걸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빔이냐 땡기는 거에 따라서 LH의 B만큼 빔일 때 더 커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중을 할 때 H하고 L이 10배면은요, 빔일 때는 10배 응력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빔에 우리가 재료역학을 좀 배운 학생은 빔이 제일 어려워. 예, 제일 어려워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평형방정식이 좀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흐름이 평형방정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응력, 강도, 변형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이 커플돼서 나오는데 이 흐름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했지만 앞으로 배우는 이 세 개의 구조물은 바, 샤프트, 빔이고
결국에는 끝단에 가해지는 하중 3개의 힘과 3개의 모멘트들을 어떠한 힘들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bar, shaft, and beam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일단은 이해합시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3개의 힘과 3개의 모멘트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될 때 평형인가를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게 학생이 팔에서 쭉 잡아당길 때 팔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죠. 늘어났지만은. 그러면 이 팔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이 0이고 모멘트가 0이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F equal ma에서 배웠어요. A가 0이면 뭐예요? A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A가 0이어야 static, in equilibrium, 정지에 있게 되죠. 그래서 totally F equal 0, 근데 F equal 0은 translation이고 회전이 되려면 또 moment equal 0 해서 force equilibrium에서 3개의 힘과 3개의 모멘트는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나고 이해해 봅시다. 자, forces and moment in three-dimensional space예요. three-dimensional space.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한 포인트, 이 포인트가 could be any point in any body. 어떤 물체의 어느 한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구조물의 요 끝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지는 임의의 물체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습니다. any point. 자, 그래서 in three-dimensional space, force has a three components, fx, fy, fz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벡터니까. 맞아요? 그래서 force 벡터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3개의 컴포넌트, 이거를 여러분 알듯이 ij의 i, fy의 j,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i, j, k가 각각의 유닛 벡터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멘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모멘트는 여기에 가해지는 점과 다른 위치에 이 포스가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포스는 이걸 5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5점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회전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회전이 아까 평면의 회전 방향의 수직 방향의 벡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가해지는 포인트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5점과의 디스턴스 벡터를 R 벡터라고 지금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모멘트 which happens here 5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멘트는요. R 크로스 F. 여러분 크로스 알죠? 도트 크로스 배웠죠? 네. R 크로스 F로 해주면은 바로 F가 가해지는 점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포인트와의 거리 벡터 R과 F를 크로스 벡터 해주면은 바로 이게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X, Y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다가 폴스를 fx를 이렇게 가했어요. 좀 이따 할게요. sorry. 자,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요게 머리가 2개짜리 이렇게 그렸죠? 네? 여기에 이제 이런 모멘트가 가해진다 해서 모멘트 벡터와 포스 벡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orce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force 벡터를 뜻하는 게 아니라 in solid mechanics usually include both forces and moment라고 했어요. force하고 moment를 같이 뜻합니다. 이렇게 force equilibrium 하면은 force 그러니까 이러한 translation을 만드는 force와 moment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포스들이 여러 군데에 가해지는 어떤 솔리드, 그러니까 3디멘셔널 솔리드라고 이제 봅시다. 이제 3디멘셔널 솔리드라는 아까 우리가 1디멘셔널 스트럭처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1디멘셔널 스트럭처는 이 형상이 happen to be very slender 할 때, 길 때 이 3디멘셔널 구조물을 우리가 1D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의의 형태를 갖는 구조물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자, 임의의 5점, 이 점을 우리가 관찰하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관찰하고자 하는 점이고요. 자, force가 F1도 있고요. 요 점도 있고요. 2,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어서 각각 F1, F2, F3가 이 바디에 가해졌어요. 가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디멘셔널한 스트럭처가 force equilibrium이 되려면은 어때야 되냐면은요. 모든 힘의 합이 0이어야 돼요. 뭐 당연한 거죠. 모든 힘의 합이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든 모멘트의 합이 다 0이어야 돼요. 그때 야 요거는 이 force는 뭐 간단해요.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근데 모멘트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모멘트는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 점이 같이 동반해서 정의돼야 돼요. 네? 동반해서 정의돼요. 모멘트가 어떠한 점으로 해서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이라는 거는 회전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O라고 한 거는 5점에 대해서의 모멘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F1, F2, F3는 여기 R1 이거 다 벡터입니다. R1 벡터 크로스 F1 벡터고요. 플러스 R2 크로스 F2 해서 as many as forces we apply. 우리가 가해진 폴스만큼 모든 거리 벡터를 크로스해서 다 합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0이다. 이것이 0이고 이것이 0이다. 왜? 움직이지도 말아야 되고 회전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스태틱이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바로 force equilibrium of body in 3dimensional space예요. 자, 그럼 이게 수식이 몇 개일까요? 이게 지금 사실 벡터인데 이 벡터가 이퀄 0이라는 거는 수식이 몇 개예요? 네? 벡터니까 3디멘션에서 fx, fy, fz 해서 3개 이퀘이션이죠. 맞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이퀘이션이에요. 각각이. 자, 그런데 컴페어를 한번 해보면은 또 moment at point O prime. 여기서 O점에 대해서 우리가 force equilibrium과 equilibrium을 봤는데 그러면 O prime 점에서는 혹시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moment equilibrium을 본 거예요. 오케이? O prime에서 자 중요해요. O prime에서 moment equilibrium 한번 봅시다. 자, 봐요. 보는데 벡터니까 요 점에서 R1 여기 정의에 의하면 요 벡터를 해야 되죠. 요 점이면 요 벡터를 해야 되죠. 요 점이면 요 벡터인데 요 벡터는 뭐 더하기 뭐? 바로 요 벡터 더하기 이거. 맞죠? 그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맞죠? 다 이렇게 어느 한 점, 5점을 통과한 벡터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5점. 여기가 지금 I야 되네요. 0, 5점, 이거는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5에다가 여기 이제 크로스가 또 빠졌네요. 크로스. 그러니까 R0 크로스
total F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놈하고 요놈을 다 서메이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앞에 거는 R0가 유니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에다가 R와 I와 I를 크로스해서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이퀄리브리움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파트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0이죠? 이게 아까 뭐였어요? 0이에요. 그래서 뭐 따져볼 것도 없이 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한 점에서 우리가 force equilibrium과 moment equilibrium이 만족이 된다면은 어떠한 점에서도 당연히 force와 moment equilibrium 만족한다, 자동으로 만족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수식을 말로 표현하면은 맞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모멘트 이퀄리브리움은 어느 한 점을 잡아도 그 점에서 모멘트 이퀄리브리움만 만족을 시키고 폴스 이퀄리브리움 하면은 다른 점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자, 요 수식을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상당히 중요하게,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수식을 확실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concentrate moment를 먼저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force를 정의를 하고, 자, F하고 F2라는 force가 있어요. 모멘트 우리가 아직 모른다. 앞에 벌써 모멘트를 다 썼는데 모멘트라는 걸 몰랐다고 칩시다. sorry. 여기 지금 아직 모멘트라는 건 없죠. 전부 다 force만 지금 가해지고 있죠. 맞죠? force만 가해지고 있는데, 이 force들이 우연찮게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두 개의 힘이 요 거리 D만큼 떨어져서 어느 한 두 점 밑에서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멘트를 한번 따져봐요. 어느 점에서? 이 점에서. 그러면은 by definition R1 cross F1이 되겠죠. 플러스 R2 cross F2가 moment caused by these two force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요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크기가 방향이 반대로라 그랬어요. 그걸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마이너스 F1이에요. F는요, 어디에 가해지든지 다 F예요. 그걸 모멘트와 혼돈하면, F 여기인데 여기다 가해질 수 있나? 네, 가해질 수 있어요. F는 위치가 가해지는 점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F2가 마이너스 F2예요. 그래서 이 F2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F1, F1이 같기 때문에 R1 마이너스 R2 크로스 F2, F1으로 바뀌고요. R1 마이너스 R2가 뭘까? R1 마이너스 R1이 이거고 R2가 이거예요. 여러분 벡터 많이 배웠지만 R1 마이너스 R2는 R1 마이너스 R2 하면은 이놈을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죠? 예, 바로 이 벡터가 여기서 얘기하는 D 벡터가 되겠어요. D 벡터. 그래서 5점이랑은 forget it. 5점 전혀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합니까? D 크로스 F 벡터 하면 바로 이게 모멘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5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냥 이 지인애들끼리 거리만큼 떨어진 벡터 크로스 F 하면은 바로 요 두 힘이 만드는 뭐예요? 회전력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뭐 concentrate moment라고 불렀는데 그냥 모멘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A moment M0 generated from at an arbitrary point O'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것이 돼서 이렇게 된다. 즉 뭐냐?
두 개의 힘이 서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두 개의 힘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거리만큼 d벡터만큼 가해졌을 때 이것이 만드는 모멘트는 d 크로스 f다. 어느 점이든 간에. 맞죠? 이걸 말로 표현하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moment which is applied to a certain body. 어떤 물체에 모멘트를 가했다. 그럼 아 이거 모멘트 이 전체 물체에 이러한 모멘트가 가해졌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 끝단에 이제 모멘트 가했을 때 이 모멘트가 바로 요 점에 이렇게 가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모멘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의미를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So force는 여러분들이 뭐 직감적으로 항상 이해가 쉽고 언제든지 다시 설명과 문제를 정의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 잠깐 했지만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하거나 설명할 줄 모르면은 문제 풀 때마다 어렵고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실제 우리가 비행기 날아갈 때 여기 모멘트가 누가 그려줍니까? 안 그려줘요. 여러분들이 모멘트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상황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누가 모멘트를 여기다 그려주냐? 안 그려줘요.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뭘로? 힘 가지고. 그래서 그 모멘트를 이해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평형방정식과 물체의 어떤 변형과 응력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멘트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늘 얘기하지만 지금 강의가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구글 폴더에는 퍼블릭 폴더하고 프라이빗 폴더가 있다고 그랬죠. 네, 퍼블릭 폴더에 항상 올라가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남한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가지만 확실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갑니다. 자, 어떤 물체에 이제는 폴스와 모멘트들이 가해지고 있다. 이 모멘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가 요렇게 가해지는 걸 구태여 요렇게 걸 표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냥 집중 모멘트로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모멘트 1이 가해지고 뭐 모멘트 이것들이 다 force 모멘트들이 쫙 가해질 때 이 물체가 이퀄리브리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force equal 0이어야 되고요. 모멘트 equal 0이어야 된대. 근데 모멘트는 항상 무슨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놈, 이 점에서 이 force들 있죠? 예? force들에서 크로스 벡터 한 것이 이제 모멘트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각 모멘트들은 그냥 더해주면은 바로 이게 모멘트예요. 그래서 토럴 모멘트가 바로 이렇게 정의되고 이놈이 0이고 이놈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3디멘셔널 바디의 force equilibrium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모멘트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5점에서의 평형방정식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여기 다른 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해봤지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하나마나 똑같은 평형 조건으로 귀결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피지컬리도 당연한 게 이 물체가 요 한 점이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는데 옆에 같은 물체 옆에 놈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요? 회전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와 이 수학적으로 이퀄리브리움과 같다라는 얘기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force equilibrium의 다예요. 많지 않죠? 네.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total force equal 0, moment equal 0이 돼야 이퀄리브리움이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트의 정의가 바로 그 R 크로스 F인데 바로 force들이 두 개가 서로
이런 걸 짝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짝힘이라고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런 두 힘들을 짝힘이라고 불러요. 혹은 커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두 가지 힘이 결국에는 모멘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포스 이퀄리브리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쓰임새가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반력을 구하는 데 씁니다. 반력. 리액션 포스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아직 one dimensional structure로 가기 전에 in general three dimensional structure죠. 여기에 문제는 항상 여기에 모멘트가 있죠. 여기에 force가 있고 여기에 이제 force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이제 요 의미가 뭘까? 이 의미 알겠어요? 요 부분은 너 무슨 일 있어도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이 고정단이에요. fixed. 즉 고정단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external force하고 모멘트가 apply 됐을 때 그리고 이 구조물이 어디에 fixed 됐을 때 이 우리가 가해지는 force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해졌으니까. 근데 대부분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외력에서 여기에는 뭐가 가해질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힘들이 존재하겠죠. 맞아요? 힘들이 존재하겠죠. 이 물체에 가서 봤을 때는요. 내가 힘을 외부에서 이렇게 가고 어떻게 가는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든 혹은 내가 어디를 꽉 잡혀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기는 다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액션 포스, 이러한 고정단에서 발생하는 반력도 역시 외력이에요. 이 외력이 얼만가를 알아낼 때 바로 force equilibrium 컨디션을 씁니다. 즉, 이 외력, 반력에서 이 F1, F2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물론 이제 요거는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지만은 있다고 할 때에 토탈 포스는 0이고 토탈 모멘트는 0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토탈 포스는 뭐냐 그러면은 요놈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모멘트는 요놈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이퀘이션? 3개의 이퀘이션과 3개의 모멘트 이퀘이션, 아까 3개의 포스와 3개의 모멘트 이퀘이션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수식이 몇 개예요? 수학적으로 6개예요. 그러면은 몇 개의 미지수까지 구할 수 있어요? 6개예요. 6개가 아닌 7개의 미지의 반력을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external force가 요 놈이고요. 그 다음에 reaction force가 이 놈일 때 이 토탈 힘은 external과 internal, 뭐 external과 모멘트가 다 0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3개의 이퀘이션을 뜻하고 이거는 3개 모멘트도 3개의 이퀘이션을 뜻한다. 그 다음에 이 3D 문제가 2차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뭐 2차원이라면은 XY 평면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모든 힘들이 이렇게 평면으로 가해졌을 때 Z 컴포넌트가 없어요. 그럴 때 fx하고 fy밖에 없죠. 그 다음에 회전력을 한번 보시죠. 힘이 이쪽밖에 없다면은 회전 항상 이쪽 Z방향으로 있게 되겠죠. 그래서 Z방향의 모멘트는 바로 모멘트 Z 이퀄 0. 그러니까 fx, fy 각각 0이고 모멘트 Z가 0인 3개의 이퀘이션.
이거 두 개, 이거 한 개에서 in two-dimensional problem에서는 we have a three equilibrium equation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한 장만 더 나갑시다. statically determinate라는 말이 있어요. statically indeterminate. 이 영어로 다 표현됐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은 한글로 해도 이 터미놀로지들은 영어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로 뭔가 자료를 찾아낼 때는 반드시 영어로 찾는 게 편합니다. 어쨌든 스태틱이 뭐예요? 정적이죠. 정하중. 정적으로 determinate. 그러니까 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힘의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뭘 풀린다? 반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의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스태티칼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스태티칼리 인디터미네이트가 뭐예요? 결정할 수 없다. 풀 수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정적, 그러니까 즉 정적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힘의 평형입니다. 예? 힘의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말이 조금 추상적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스프링 스프링 계속 내가 참고로 쓸 것인데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내가 외부 하중을 가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아까 3차원 구조물을 보세요. 여기다 힘을 당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죠. 고정단이죠. 여기서 고정단은 바로 여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가한 거는 익스터널 폴스예요. 익스터널 폴스. 그 다음에 여기서 뭔 힘이 가해지겠죠? 이게 바로 무슨 힘? 반력이에요. 반력이 어디로 작용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렇게 지금 작용하겠죠. 에? 이 반력, 리액션 폴스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폴스 이퀄 우리가 폴스가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리액션 플러스 F 익스터널 하면은 0이니까 이게 F 리액션은 이퀄 F 익스터널이라는 거를 이거 문제 써볼 필요 없이 직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바로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다? 요것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했어요. 맞죠? 이런 걸 무슨 문제라고 불러요? statically determinate. 구태여 이런 거를 정의를 하고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해합니다. 자, 그럼 왜 이거를 정의를 했느냐? 지금 이 문제를 봅시다. 스프링이요.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같이 지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뭐를 가했냐 하면은요. 여기다가 무게 하고서 여기에 익스터널 폴스를 가했어요. 자, 이놈이 K, 아까 여기다가 K니 이런 말 필요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뭐냐? 재료에 상관없이 무조건 스태티칼리 디터미네이트 문제가 풀려요. 반력이 계산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K1이고 K2인 이러한 스프링에 중간에 F 익스터널이 가해졌어요. 이럴 수 있겠죠. 딱 잡아놓고 스프링 두 개 연결하고 그거 당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힘이 F, 여기 R1이라고 할게요. F, R2. 두 개가 힘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이 힘들을 구해봅시다. 뭐 가지고? 평형 방정식 가지고 풀어보세요.
자, 이 물체 두 개 스프링에 가해지는 토탈 힘은 뭐예요? 토탈 F는. 이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FR1이죠? 플러스 F 익스터널이죠? 플러스 FR2죠? 이퀄 0이죠? 또 다른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쓸 여지가 없어요. 1D니까 뭐 모멘트니 뭐 FY니 Z니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6개 이퀘이션 쓸 수가 없죠. 2D인 3개도 쓸 수 없어요. 1D니까 딱 하나예요. 맞죠? 근데 이 문제가 풀립니까? R1과 R2를 구할 수가 있어요? 못 구해요. 그래서 이거를 statically indeterminate라고 부르고요. 못 부르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 수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FR1하고 K1이 이것이 X1만큼 늘어나고요. FR2가 K2의 X2만큼 늘어나고요. X1과 X2가 같고요. 어쩌고저쩌고 해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FR1, 그러니까 F가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요. 2 해서 요 놈이 얼만큼 움직이는 X가 나오고요. 고로 FR1은요. K1 플러스 K2의 X니까 K1X 이렇게 K1의 여기에 F가 이렇게 구해져요. F 익스터널.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FR2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에가 K2에다가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성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스태티컬 디터미네이트와 인디터미네이트가 푸는 과정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인터널 포스에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좀 너무 시간이 없는데 질문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넣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리포트도 카톡으로 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